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엔 주요 사건 사고 그리고 관련 판결들 맥을 짚어보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그럽니다.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꽤 오랜 기간 재판을 이어왔는데요. 좀 간략 기간은 박성배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2018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됩니다. 3월에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해 드루킹, 김동원 등 3명을 긴급 체포하고 검찰이 드루킹을 여론조작 혐의로 우선 기소하죠. 이후 6월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됩니다. 그렇지만 6월에 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해 수사를 개시하고 이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2019년 1월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렇지만 2심은 김 지사를 구속 77일 만에 보석 허가해 석방하도록 하고 이후 진행된 재판 절차를 거쳐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반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이 선고를 하기에 이르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확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이번 네네. 대법원 확정 판결 좀 예상하셨습니까? 뭐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법리적으로는 사실 그 대법원이라는 게 법률심이에요. 예. 다른 말로 하면 1심과 2심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법적 판단이 잘못되었느냐, 뭐 네. 유죄 판단을 하는 그 최종 법칙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뭐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빠뜨렸느냐, 최종 법칙 위반 판단 유탈인데 예. 다들 아시겠지만 1심하고 난 다음에 2심에 A라는 판사가 심정 경로를 형성하고 그 법원이 바뀝니다. B라는 판사로 바뀌는데 그 B라는 판사가 사실상 그 재판에 갱신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보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논의할 닭갈비 영수증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증거관계 서류가 나와서 사실 항소심을 2번 정도 다시금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서 예. 과연 대법원에서 판단 유탈이나 최종 법칙 위반이 있을까? 사실 그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는 컴퓨터 장애에 관련된 죄는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박성현 변호사께서도 뭐 파기환송 가능성 뭐 이렇게 높게 보지 않으셨죠?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증거는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증거 판단을 변론으로 하고 이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릴 경우에는 소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 합의체 회부하기 마련이고 나아가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보고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경우에는 그 판결 선고 기일을 상당히 짧게 잡아야 합니다만 8개월이라면 대법원 심리로서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평가할 수 없는 기간이라 원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박 변호사께서 좀 간단히 정리는 해줬습니다만 승재현 의원님, 네네. 지금 1심부터 2심 사이에 특히 그 혐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죄로 인정한 부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거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뭐 첫 번째 컴퓨터 등 업무 장애 업무 방해죄는 이제 김동원 일당이 만들어 놓은 킹크랩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댓글 조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댓글 조작이 네이버에 있는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김경수 이제 김경수 경남 전 지사의 관계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요. 사실 제가 그 뒤에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이게 항소심에서는 3가지를 들었어요.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되고 특정 선거가 있어야 되고 그 선거와 관련성이 있어야 사실상 뭐 매수 이해 유도죄가 성립된다라고
그 항소심에서는 판단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일천한 지식은 특정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선거만 되면 사실 이게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 항소심의 판단을 바꾸어서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직선거법 적용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예. 특정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센다이 총영사라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가 예. 지방선거와 관계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법리 판단은 잘못했지만 네. 그 판단을 파기환송하지 않겠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판례는 어떤 특정인의 뭐 처벌도 뭐 중요하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선거제도라는 민의를 왜곡하는 불법 선거 개입은 정말 엄단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통치구조 원리에 우리는 대의제를 선택했고 그 대의제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적 기초가 선거잖아요. 그 선거에 민의가 왜곡되는 방법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대법원 판례의 중심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희 변호사님, 이제 방금 네네. 성 의원께서 짚어주신 부분, 특히 네. 이제 첫 번째 그 죄로 인정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뭐 방해. 네네. 이거 그러니까 댓글 조작 그 프로그램 그 시연에 참석했냐, 네. 안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이제 김 지사 측에서는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 보니까. 이 사건에서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2016년 11월 9일경 드루킹과 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 일명 산채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연을 보고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드루킹 범행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면 김 지사는 드루킹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죠. 이 특검은 특히나 이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당일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간 이어진 네이버 로그 기록을 킹크랩 시연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외에도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 보고나 반대로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링크 등을 근거로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맞서 왔습니다. 이 수행비서의 당일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김 지사의 동선을 분석할 때 특검이 주장하는 시연을 볼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나 드루킹과 회원들이 공통되게 시연 이후에 김 지사와 드루킹 등이 짧은 독대를 했다고 진술을 해옵니다. 그런데 특검의 당일 타임라인에 따르면 시연 이후에 독대 시간이 48분에서 50분경으로 상당히 깁니다. 즉 특검의 타임라인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김 지사 측은 그 당일 저녁 6시 50분경에 산채에 도착해서 1시간가량 닭갈비 식사를 했고 경공모의 성풀운동 관련한 브리핑을 1시간 듣고 잠시 머무른 뒤 그 장소를 바로 떠났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6분간의 네이버 로그 기록은 시연이 아니라 단순히 드루킹 측의 개발 과정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이제 네네. 김경수 지사가 이제 재수감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김 지사 측, 김 전 지사라고 이제 이야기했네요. 이제 법률적으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사실 여권 관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표시를 하시고 또 대법원 판례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종국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상 사법 제도의 바탕에서는 그 제도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형사소송법 420조의 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재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 전 지사 재판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정말 유력한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위정을 교사했다든가
그 수사 과정에 수사를 했는 사람의 어떤 불법이 확정 판결이 나면 예. 그걸 통해서 재심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정을 통한 진실을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예. 그리고 하지만 차가 벽에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심통한 어떤 심정을 전하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말로 아마 이 부분을 갈무리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보시죠. 박성호 변호사님, 네네. 이것도 참 끔찍했던 사건인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 전에 모르는 네. 사람을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네. 살해한 사건이 작년 이맘때쯤 일어난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낮 12시 50분경에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일명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살인 대상을 물색하던 20대 남성이 인적이 뜸한 공터에 주차한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차 안에서 자고 있던 50대 여성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것인데 예. 당시 일행들과 이 장소를 찾았던 한 씨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홀로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합니다. 예. 사건 당시 한 씨가 남성을 발로 차면서 왜 그래? 하지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 남성은 흉기로 한 씨의 발목을 가격한 뒤에 소리를 내지 못하게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합니다. 목 등 49곳을 찔린 한 씨가 같은 날 오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경찰은 현장 지문 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범행 현장에서 불과 4.7km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이 씨와 피해자 한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예, 저 승재현 의원님. 네네. 근데 보니까 범인 체포된 후에 일기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네네. 이 살인 계획, 방법 이런 게 상세히 기록됐었죠. 사실 이런 어떤 무차별 살인, 묻지마 살인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는 사건 중에 정말 이 사건은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예. 일기장에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자기가 어떻게 연속 살인을 저질를지를 쭉 다 나타냈는데 예. 그게 보면 살해 욕구라든가 살해 충동의 원인 그리고 살해 계획 그리고 스스로 구상한 범행의 도구, 살해의 도구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일기장 안에는 정말 이거는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가정 불화가 있었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 범죄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절대로 이 범죄를 합리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참혹하고 잔인한 살인 방법을 일기장에 적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한을 사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아무런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 이거 박 변호사님. 네네. 근데 준비를 어떻게 했다고 나왔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씨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가정 불화나 부모에 대한 적대감 등을 계기로 사람을 살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예.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무렵에는 대검을 구입해서 대검이요. 대검을 구입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살해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살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도 했답니다. 예. 군 생활 중에는 자신이 스스로 고안한 살인 장치 등 살인 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따로 수렵 면허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군 전역 후에는 살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샌드백을 대상으로 범행 연습을 하고 인터넷에서 실제 살인 사건 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그 욕구를 해소해 오다가 마침내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범행 당일 지난해 7월 11일이죠. 이날을 연쇄살인이 아니라 연속살인 시작일로 정합니다. 여러 장소에 설치된 CCTV 등으로 인해서 발각되지 않고 연쇄살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는 예. 빠르게 사람을 살해하고 장소를 이동해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이른바 단기간에 여러 건을 살인하기로 하는 연속살인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이 씨의 연속살인 계획 끝이 났지만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에다가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라는 글을 남기는 등 재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뭐 마치 이전에 그 유럽에 많이 일어났던 그 IS 있지 않습니까? 뭐 테러범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테러 계획 짠 것 같이 치밀하게 내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 보통 대상이 테러 대상 일반적으로 뭐 경찰, 뭐 군인 이런 식인데 그냥 차 안에서 쉬고 있던 여성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자 그러면 승 의원님. 네네. 이제 1심, 2심 거쳐 상고까지 지금 갔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 확정됐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뭐 검찰에서는 이 정도의 흉악한 범죄자에게는 당연히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 사형 제도가 모라토리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형은 사실 선고할 수 없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양형 사유 중에 하나가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뭐 참 그 사람 숫자를 말해 놓은 일기장의 그 숫자가 참 경악스러운데요.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라는 인민경제의 태도를 보이고 또 아까 2심 재판부도 특정 신체 부위를 49번 찌르고 이유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수법을 썼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사실 뭐 상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2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족들의 사과하고 약간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법원에서는 그 부분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 보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